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참패한 여당은 다른 정당과 손잡지 않으면 집권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반면 약진한 야권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합종 연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한 달도 채 안 돼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사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ここに至るまでは相当に厳しいねと思いますし、それ選挙の途中というかな、半ばぐらいからこれは相当きついねということは実感はしてました。 이로써 지난 2012년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차례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이어갔던 자민당의 독주는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자민당 내 파벌의 부정부패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여론이 악화한 결과였습니다. なんだかんだ言ってもこうなんか占めてるイメージだったので、ってちょっと思いました。裏金問題が今になっても引い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今回敗因の大きなところではないかと。 선거 후 다음 달 열릴 특별국회에서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다시 총리 선출을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민당은 그때까지 공명당 외 다른 정치 세력과 손잡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야권 내에서도 보수 우익 성향인 일본 유신회 등을 연정에 참여시키거나 무소속 의원 영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석수를 크게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연대에 나설 태세입니다. 政権交代こそ最大の政治改革と言っている以上、そのチャンスがあるならば、この選挙の結果を踏まえて各党と誠意ある対話を始めて。 하지만 야당들도 각각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 이번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만큼 단기간에 뜻을 합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다음 달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일본 정치권에는 경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대거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현재 NHK가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 등을 토대로 정리한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46명 가운데 62%인 28명이 낙선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낙선자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과 다케다 료타 전 총무장 등 유력 정치인들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는 나토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살상 무기 지원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 중이던 북한군이 전장이 있는 서부로 이동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전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번 주 안에는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착된 러시아군 통신 내용에서도 이 같은 북한군 움직임 관련 내용이 늘고 있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получили нахуй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북한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나토에 급파됐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간 28일 나토 32개 회원국 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 등을 공유합니다. 북한군에 대한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파병된 인민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토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응 핵심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언제일지가 꼽힙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살상무기 지원은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와 그 여파까지 확인한 뒤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율 속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우선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는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시각으로 어제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8차례 공격을 막아냈으며 미국산 장갑차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진입한 이후 쿠르스크에서만 2만 7천 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군의 전장 배치가 임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준비한 한국어 매뉴얼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 수십 개가 담겼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작성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러시아 공병부대원들의 활동 모습이 국영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наша – это обезопасить освобожд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для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То есть мы идем следом за штурм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обезвреживаем те подарки, те сюрпризы, которые нам оставил враг. 우크라이나는 8월 말 한때 쿠르스크에서 서울시 면적의 곱절 이상인 1,200여 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어에 막혀 지난달부터는 오히려 점령지를 조금씩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측이 그만큼 격렬히 전투를 벌이는 곳으로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에 28일까지 북한군이 최대 5천 명 배치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만들었다는 지침이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와 일부 러시아 매체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과 마주쳤을 때 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장 60개의 발음을 키릴 문자로 옮겨 적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고 알리거나 임무가 뭐냐, 배고프냐고 묻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и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을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서방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격전지죠. 쿠르스크에 집결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전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보도는 지금 25일에 그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내용들인데요. 네. 지금 이 뉴욕타임즈는 그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고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양측의 정보를 교차해서 확인한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 임박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 6일경쯤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다시 러시아군을 퇴각시켜서 다시 점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현재로서는 가장 격전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군의 그 투입을 통해서
이 부분의 어떤 점령을 빨리 신속하게 이루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은 직접 전선에 투입이 될까요? 아니면 후방 지원을 맡을까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북한군의 주요 이제 그 기존의 역할이 뭐였냐라는 것이죠. 특수작전군에 소속된 특히 이제 폭풍 군단에 해당되는 주요 병력들에 해당되고요. 이들이 주로 이제 하는 역할들은 적진의 후방으로 투입해가지고 주요 시설, 유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후방에서 작전을 그냥 지원하는 수준에 멈출지, 그러니까 작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필요 때마다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특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간접적인 지원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폭풍부대라든가 이 특수작전군이 갖고 있던 기본 성격을 고려한다면은 직접 전선에 투입하여서 전면적으로 어떤 전투 요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쿠르스크가 갖고 있는 현재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전투의 어떤 성격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제 직접 전선 투입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12월까지 10,000명 정도가 파병이 될 것 같다는 게 국정원의 예측이었는데 추가 파병이 되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북한의 파병이 조기 징후 형식으로 발견이 됐고 네. 실제 전선 투입 이전에 이미 전 과정이 거의 언론에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러시아나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국제사회가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단순히 국제법적 위반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전력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공개되고 노출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러시아나 북한 역시 지금 예측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전선에 정말 투입됐을 때 이 북한군이 정말 전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실전성을 갖고 있는지가 아직 판단이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초기에 투입된 병력들의 실전의 적응 양상들을 좀 보고 그 적응 양상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할 만큼 전세에 유의미한지 이것들을 판단한 후에 아마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하는 인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한 북한군 간부 명단 가장 위에 김영복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최측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뭐 정보 당국 내지 여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공개된 정보 안에서는 이 김영복에 대한 인적 사항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하거나 이제 여러 정보 당국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보면은 일단 11군단장, 그러니까 소위 이제 특수작전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11군단이 이제 기존의 명칭이었죠. 네. 11군단은 폭풍 군단으로 알려져 있고 특수전을 치르는 이제 부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최정예 요원들로 이제 구성돼 있다라고 이제 보통 통상 알려져 있고 이 부대원들이 갖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지상군보다는 훨씬 월등한 것으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군단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급 속도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빠릅니다. 네. 2004년에 4월에 소장 진급을 했는데 2017년 4월 15일에 중장을 건너뛰고 상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고 사령관 명령으로 진급을 한 거죠. 이제 그만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2016년에는 11군단장 자격으로 김정은을 옆에서 굉장히 수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연출이 되고 또
그 제7차 당대회죠. 2010년에 있었던 7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회 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당중앙회 위원은 다 아시다시피 한 250명 되는 그 가장 핵심 코어에 해당되는 그 간부 진영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8차 당대회 때도 역시 당 중앙위원회 재선됨으로써 상당한 당 중앙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드디어 총참모부에 진입을 해서 제2 전투 훈련국장을 역임을 했고요. 이후에는 부총참모장까지 역임하는 등 사실상 군 내에서는 특수작전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그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 네. 김정은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모습은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났는데요. 올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서부지구의 사격 훈련이라든가 각종 특수작전 목적이었던 훈련기지 방문 때마다 그 바로 옆에서 측근해서 수행을 하면서 여러 훈련 상황들을 보고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네. 아마 최측근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인물을 이 전장의 격전지로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크게 아마 두 가지 정도에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그 북한으로 들어간 파병된 북한군들이 러시아 군의 지휘를 기본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실제 이제 최전방의 실전 전투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군복으로 바꿔 입었던 사항들을 본다면은 러시아 군의 지휘를 기본적으로 받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김병복이 실제 들어가서 별도의 지휘 라인을 갖고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은 그닥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김명복은 1차적으로는 이 전투 병력, 특히 이제 특수작전군들이 전투에 임한다면은 이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실전성을 갖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이 1차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직접 그 전투 현장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병력이 아니라 약간의 후방, 쿠르스크의 약간 후방 기지에 주둔하면서 러시아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지휘는 받지만 별도의 주둔 임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매뉴얼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기존에도 우크라이나 그 정보 당국이 뭐 한국어로 표시된 여러 가지들을 공개하면서 파병설에 힘을 실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연속선상에서 이번에 공개된 그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이 내용도 나름대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정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굉장히 그 실전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우크라이나군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북한의 파병을 임박설을 그냥 단순히 알리기 위한 어떤 조작된 그 증거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떻든 당장 27일, 28일쯤에 이제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박한 그 전투에 대비해서 북한군을 상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현장에서 체득하는 정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생생하고 현장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투항 촉구 전단 이것을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 고기 반찬 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는데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그 북한 군대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군이 열악한 시설 환경 속에서 제대로 이제 먹고 배급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나름대로 간파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단을 이제 보냄으로
보내서 일정 부분 회유를 해서 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아마 이제 그 심리전적 요소를 가미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가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이제 초기에는 그 전장 환경이 한반도가 아니라 완전히 외국의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북한 군인으로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단의 초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이제 전투가 조금 더 장기화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군인들도 상당히 이제 전장 현장에 익숙해지고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전단의 상당 부분 또 심리적으로 동요하거나 흔들릴 가능성도 사실상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상당 부분 아주 적절하게 아마 이 심리전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부 대표단이 나토와 만남을 갖는데 정부의 무기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이제 근데 이게 사실 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결정이 돼서 신속하게 바로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무기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상당 시간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뭐 신속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그 상황과 여건 이런 것도 봐가면서 아마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다만 의지의 문제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기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을 나토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일단 의지는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여러 과정들은 우리 한국의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고 이 준비된 것이 다양한 어떤 루트로 가야지 가장 국제법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가장 문제 없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나토도 이런 한국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것이 실제 지금 이제 실전 투입을 임박한 어떤 북한과 러시아에게 일정한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0일에는 또 한미 안보협의회가 워싱턴에서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까요? 아마 당장 미국도 한국에게 뭐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과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걸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만큼 미국 역시도 실제 파병된 북한군이 실전 영역에서 어떤 방식의 역할을 하는지 이게 전세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다 교차 확인됐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이제 그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액션 플랜을 취해야 되는지가 짜여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은 어떤 부분의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마 수순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약간의 일정한 중요한 타이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네. 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 이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접근 방법이 확연하게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상까지 이미 만들어 놓고 네. 그 평화협상을 가지고 바로 종결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제 태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해리스 후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것에 좀 연속선상에서 아마 뭐 장거리 타격 미사일의 승인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강세적으로 강경하게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후보가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접근법이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 변수를 생각한다면은 미국도 당장 지금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들이 필요한지가 아마 좀 계산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있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나 뭔가 아주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한다면 한반도의 남북 대치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대리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들을 최대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좀 제어하는 그런 힘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과도하게 여기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유리한 거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참전에 대한 어떤 의지를 조금 꺾어주는
그런 힘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순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수립이 돼서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 시간까지 가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그것이 미국 대선을 경유해서 특정 이제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될 경우에 그 후보자가 향후에 이제 취임 전까지 이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다루는지도 우리도 좀 관망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좀 있고요. 네. 또 내년 1월 20일에 실제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해법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한반도 차원 또는 유럽 차원에서 한국에게 요청할 수 있는 협력 사항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같이 협력을 할지를 좀 더 세심하게 좀 접근하는 것이 일단은 좀 수순상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권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견을 내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며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 대표를 향해 정치쇼를 중단하고 여사 특검법이나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청년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을 다른 의견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낼 수 있는 살아있는 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본인부터가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내홍으로까지 번진 여권 상황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다음 달 둘째 주쯤 열릴 가능성이 큰데 친한동훈계 일각에선 회의를 모두 공개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YTN에 여사를 향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니만큼 국민이 보는 앞에서 특별감찰관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며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는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묶어서 진행하기 위한 당의 협상 전략인 만큼 갑자기 따로 떼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당 안팎에서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소수의 간호가 법석을 부리면 집안의 망조가 든다며 친한계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집안 싸움을 관망하며 특별검사를 고리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을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시도에 빗대며 정치쇼를 멈추고 특검이나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젠 국민과 여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도 몰아붙였습니다. 최혜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십시오. 민주당이 여사 공세에 열을 올리는 건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11월을 전국 주도권을 쥘 기회로 노린 여당은 변수로 떠오른 당 내홍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 씨가 과거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 명 씨는 정권 교체에 한 몸을 바쳤을 뿐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는 과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돼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는 명 씨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을 위한 여론조사를 81차례 해주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또 당시 여론조사 비용이 부정한 뒷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명 씨는 SNS를 통해 받은 돈이 없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적도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정권 교체에 한 몸을 바쳤다며 운명을 건 승부를 뜻하는 건곤일척이란 사자성어를 함께 적었습니다. 앞서 YTN 취재진과 만났을 땐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경영과 무관하고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악우가 맞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까지 명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5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근엔 인력을 보강해 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수천 개를 분석하고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 휴가를 확대하고 난임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에 빠른 출범을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반등하는 출생아 흐름에 힘입어 새로운 인구위기 대응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난임 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자 제취에 실패한 부부들도 지자체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정신 건강 회복을 돕는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5일인 당사자의 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데 이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 친화 인증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예고한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구체화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준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으니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출산율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대책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합의했던 여야 민생 공약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저출생 대책 마련 등 민생 정책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공약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 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도입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협의체는 양당의 김상훈,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등 핵심 지도부 4명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다룰 의제는 반도체와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대책 마련과 지구당 부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며 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큰 틀에서 방향이 같다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며 의료 대란 해결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 등 첨예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첫 회담에서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는데 한 달여간 이어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양당 사이 협의체 출범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합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생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멧돼지 사냥을 하던 도중 총기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차 한 대는 전면과 후면 모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SUV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2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가 모두 탔지만 30대 남성 운전자 등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야산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던 60대 엽사 A씨가 50대 동료의 허벅지를 총으로 쏘는 사고가 났습니다. 총에 맞은 동료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냥 도중 동료가 멧돼지 쪽으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래아가 과거 또 다른 교제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김래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과거 범죄 전력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김래아가 과거 수년간 만났던 다른 여자친구에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집착하며 폭행, 협박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휴대전화를 부수고 때린 것도 모자라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해 당시 일부 혐의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일삼아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가 방송 도중 행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지난 24일 밤 서울 홍대 거리에서 일행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갑자기 다가온 남성이 날린 주먹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소말리와 일행은 해당 남성에게 항의했지만 남성은 소말리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던져버린 뒤 자리를 떠났는데 주먹을 날린 남성의 신원과 폭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모 씨는 경비원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고 하는 등 2019년부터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버스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제때 발권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손재호 기자입니다. 전국 고속시외 버스 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포함한 전국 고속시외 버스 터미널 140여 곳에서 매표와 발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 승차권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한 승객까지 버스에 제때 타지 못하면서 전국 터미널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승객마다 일일이 구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시각에 출발하지 못한 고속버스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터미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우왕좌왕 해도 복잡해서 뉴스가 나오면은 그 터미널 가실 때 좀 미리 일찍 가시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티머니 앱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이제 운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티머니 화면창이 뜨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로그인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오전 11시 41분쯤 코레일과 SRT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사이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총 11대의 운행이 10분에서 최장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장애 구간에 대한 긴급 복구가 이루어져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그제 저녁 서울 용산구의 골목길에서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관할구청이 곧바로 철거에 나섰습니다. 현장 CCTV에 아찔했던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골목길, 손을 맞잡은 연인이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바로 뒤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굉음과 함께 벽면이 주저앉더니 건물 앞에 세워진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삽시간에 골목 전체가 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용산동 주택가에서 2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애기 엄마가 집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뭐 전쟁 난 줄 알았대요. 막 폭탄 터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주변에 식당과 카페가 많아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진 벽돌과 먼지로 주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인근 주택이 크게 파손됐고 동네 주민과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 차 뒤쪽으로 이제 큰 벽돌이 떨어졌어가지고 거기에서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10kg 이상 되는 뚜껑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날아가서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사고가 난 주택은 지은 지 50년 된 노후 건물로 상가로 쓰기 위해 얼마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공사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할구청은 옆 건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벽돌 구조 건물인 만큼 추가 붕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조치를 마치는 대로 건물주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연예인들의 공항 별도 출입문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철회됐습니다. 애초 혼잡을 우려해 나온 대책이지만 특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불거진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가 출국했을 당시 장면인데요. 팬들이 몰리자 소속사가 고용한 경호 직원이 이용객들에게 손전등을 비추고 항공권 검사까지 하다 여론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 측에선 해결 방안으로 연예인 별도 출입문 제도를 내놨는데요. 공무 목적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교통 약자들을 위해 마련한 우대 출구 이용자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여러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팬들이 몰리는 데는 연예 기획사가 자초한 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홍보 효과나 협찬을 위해 팬과 언론의 출국 일정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출국인 만큼 공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 출입구 이용 취지와도 멀다는 겁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문 수신자를 보니까 주로 대형 기획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 같은 물고기 뮤직 이런 소형 소속사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매출액 기준으로 해줄 거예요? 아니면 저 인기 투표해가지고 저 순위 안에 들은 사람 해줄 거예요? 결국 공항공사는 별도 출입문 운영 계획을 하루 앞두고 전면 철회했습니다. 혼잡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 요금을 내고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신속 출국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
그렇다 해도 공항 혼잡은 결국 이용객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춰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한국은행. 경기를 부양하고 자영업자 등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등 걸림돌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국과 비교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는데도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즉 우리 통화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진 겁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볼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서 좀 안정되어가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까지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통화정책의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집값과 가계대출이 불안한 점도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근거로 꼽힙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금리 인하 전후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확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늦추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은 서민, 특히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더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칫했다는 점도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1%로 예상치 0.5%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금리를 낮춰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 부양이냐 금융 안정이냐 한국은행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환율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25bp를 내렸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금리가 인하하면은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의 좀 활성화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는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기준금리 이제 정책금리가 내렸으면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상 시장 금리, 다시 말하면 이제 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계부채 억제 정책 때문에 우리가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할 가상금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리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사실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럼프나 누가 이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 연준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은 금리 차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금리를 우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원화의 약세가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올 들어 3분기까지 많게는 4조 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4조 3,95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3분기 순이익 1조 6,140억 원 역시 지난해 3분기보다 17.9%로 늘어 창립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3분기까지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9.1%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금융그룹들의 순이익 증가는 가계와 기업 대출 자산이 늘면서 이자 이익이 불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인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숫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146만 1000명, 20대 임금 근로자 가운데 43.1%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근로 형태별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3명 중 2명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는 우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직,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업황 부진에 따라서 고용 형태 비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시간제 일자리 근무 형태가 통상적인 정규직보다 자유롭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 좀 양호해지면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고용 형태가 날로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직원들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기부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기업 90여 곳을 조사했더니 이런 5개 기업에서 근로자 3,800여 명의 임금 147억 원이 체불됐습니다. 체불 규모 59억 원인 A기업은 직원 500여 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면서 해외여행을 하고 기부 활동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9월 이후 팔린 서울 아파트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정책 대출 지원이 없는 9억에서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이자를 올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7월 9,024건에서 8월 6,329건으로 줄어든 뒤 9월엔 신고분이 2,890건으로 8월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9월과 10월 매매대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를 마친 서울 아파트 4,138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건수는 2,184건으로 52.8%를 기록했습니다. 7월과 8월 직전 2개월간 매매 비중이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9억에서 15억 원 이하 매매 비중은 7월과 8월 33.7%에서 9월과 10월 들어서는 27.6%로 6%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신생아 특례 등 저리의 정부 정책 대출이 지원되는 것과 달리 9억에서 15억 원 이하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은행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5억에서 30억 원대 거래 비중도 7, 8월 19%에서 9, 10월은 15%로 4%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4.5%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기간 단축, 용적률 상한과 같은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와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일본 도요타자동차그룹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국내 모터스포츠 축제장에서 만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인 도요타와 3위인 현대차그룹 수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정 회장과 도요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아키오 회장이 자동차 기술력의 시험대인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서 가진 첫 만남이 자동차 산업 격변기에 두 그룹 간 동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 픽스 2024에 예상 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1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박람회를 하나로 합쳐 기술 융합 시대에 맞는 산업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넓은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단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엽 현대차 부사장. 저희의 비전은 Progress for Humanity입니다. 기술을 통한 인류 사회의 진보입니다. 미래혁신기술박람회 픽스 2024에서 진행된 강연 모습입니다.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네이버, 엔비디아 등 13개 나라 기술 전문가 80명이 펼친 강연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동차가 춤추고 로봇이 축구하는 전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흘 사이 13만 3천 명이 다녀갔고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수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를 최대치로 봤는데요. 실제로 집계 보니까 한 13만 명 정도 찾아주셨고요. 한 1,600건 정도 상담을 했고요. 해서 한 20억 달러 정도의 그 현장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ICT, 로봇 등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서 따로 열리던 박람회를 하나로 모아 산업 간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 구축 발판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미국 대표 가전 박람회 CES처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첨단 미래 산업은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영재 융합하는 등 세계적인 신기술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기술력이 부족한 학교나 기업의 참여, 또 단순히 눈으로만 볼 수 있게 전시가 이뤄진 점은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픽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기술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인기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분석 결과 10월 8일 23시 25분 백령도를 이륙한 무인기가 해상을 지나 남조 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 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는 나토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살상 무기 지원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 중이던 북한군이 전장이 있는 서부로 이동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전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번 주 안에는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착된 러시아군 통신 내용에서도 이 같은 북한군 움직임 관련 내용이 늘고 있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получили нахуй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북한군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단계적 대응을 예고한 우리 정부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나토에 급파됐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간 28일 나토 32개 회원국 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 등을 공유합니다. 북한군에 대한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파병된 인민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토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응 핵심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언제일지가 꼽힙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국 살상무기 지원은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와 그 여파까지 확인한 뒤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율 속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만약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전 배치된다면 이들이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부대의 성격을 고려하면 직접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수작전군에 소속된 특히 이제 폭풍 군단에 해당되는 주요 병력들에 해당되고요. 이들이 주로 이제 하는 역할들은 적진의 후방으로 투입해가지고 주요 시설, 유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순히 후방에서 작전을 그냥 지원하는 수준에 멈출지, 그러니까 작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필요 때마다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특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간접적인 지원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폭풍부대라든가 이 특수작전군이 갖고 있던 기본 성격을 고려한다면은 직접 전선에 투입하여서 전면적으로 어떤 전투 요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쿠르스크가 갖고 있는 현재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전투의 어떤 성격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제 직접 전선 투입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김영복입니다. 폭풍 군단장 출신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론 별도로 군 지휘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실제 이제 최전방의 실전 전투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군복으로 바꿔 입었던 사항들을 본다면은 러시아군의 지휘를 기본적으로 받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김영복이 실제 들어가서 별도의 지휘 라인을 갖고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은 그닥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 전투 병력, 특히 이제 특수작전군들이 전투에 임한다면은 이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실전성을 갖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이 1차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직접 그 전투 현장으로 투입되는, 실전에 투입되는 병력이 아니라 약간의 후방, 쿠르스크의 약간 후방 기지에 주둔하면서 러시아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별도의 주둔 임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준비한 한국어 매뉴얼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짤막한 한국어 표현 수십 개가 담겼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작성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러시아 공병부대원들의 활동 모습이 국영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наша – это обезопасить освобожд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для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То есть мы идем следом за штурм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обезвреживаем те подарки, те сюрпризы, которые нам оставил враг. 우크라이나는 8월 말 한때 쿠르스크에서 서울시 면적의 곱절 이상인 1,200여 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어에 막혀 지난달부터는 오히려 점령지를 조금씩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측이 그만큼 격렬히 전투를 벌이는 곳으로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 지역에 28일까지 북한군이 최대 5,000명 배치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만들었다는 지침이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와 일부 러시아 매체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과 마주쳤을 때 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장 60개의 발음을 키릴 문자로 옮겨 적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고 알리거나 임무가 뭐냐, 배고프냐고 묻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ів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쟁을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서방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Turn to YTN. We are not going back. For complete coverage of the U.S. elections in South Korea, turn to YTN. 미국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박빙의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과 SK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높은 관세 장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Here in Pennsylvania right now, each of us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in this moment, we do face a real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바이든의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높은 관세만 부과해도 해외 기업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며 고율 관세 정책을 만능으로 내세웠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마지막까지 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BC 뉴스는 3주 사이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의향층 지지율이 이달 초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차이로 커졌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최근 공을 들인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 표심이 돌아왔다고 ABC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히스패닉은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커졌고 흑인 지지율은 90대 7%로 해리스가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와 CNN이 최근 내놓은 마지막 여론조사는 두 사람 지지율이 동률로 나온 데다 7개 경합주 평균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어 일주일여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대규모로 공습하면서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양측은 곧바로 확전을 자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선 트럭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공격이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한 지 하루 만에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직접 겨냥한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התקיפה באיראן הייתה מדויקת ועוצמתית והשיגה את כל מטרותיה. 이란에서도 절제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국 전투기의 영공이 뚫렸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과장하고 있다며 내부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باید تشخیص بدن و درست بفهمن و اون چی که صلاح این کشور و این ملت هست اون رو انجام بدن.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이 다시 한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카타르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가자지구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중동 곳곳에선 유혈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선 트럭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A truck was just ramming in to the bus and the bus station, injuring tens of innocent people who were standing there.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모사드 본부를 포함해 이스라엘 정부 조직이 몰려 있는 곳으로 피해자 중엔 군인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계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차량을 몰고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 돌진하던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헤즈볼라는 하이파 등 이스라엘 북부 곳곳을 공습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가자지구 난민촌을 대대적으로 공습해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재외 국민, 우리 기업, 재외 공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와 대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루어져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지만 추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금융, 유가,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1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고 가스의 수급과 운송에도 이상이 없지만 글로벌 원유 시장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8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산업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앞서 기금과 불용 예산 등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지 관심입니다. 취임 2주기를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이 광주에서 한국시리즈 5차전을 치릅니다. 기아가 통산 12번째 우승에 단 1승만 남긴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이 반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당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하는 당이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 지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견을 많이 내는 이유는 그게 맞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에 대한 조롱도 정책에 대한 반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는 원내대표와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특감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껏해야 검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들을 벗길 수는 없다며 특검에 대한 지연이자 회방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에 임박해 연임되면서 가까스로 공백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공수처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4명이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연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사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해왔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습니다. 저희들 수사 대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의 연임이 재가되기까지 2달 넘게 걸리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재갈하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매번 심사와 재가를 거쳐야 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4명 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수는 15명으로 여전히 정원 25명에 못 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매년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2천여 건에 이르지만 검사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인력 충원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2년 만에 돌아온 헬로윈 기간, 정부가 소방구조대가 상주하는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경찰 기동대 순찰 인력까지 투입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인파 쏠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둔 주말 홍대. 인파로 가득한 거리 곳곳에 헬로윈 의상을 입고 길을 걷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이태원 참사 후 2년, 헬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이태원보다는 홍대로 몰리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축제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클럽 거리 입구에는 비상 응급 상황을 위해 부스를 차리고 좁은 골목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 중앙분리대를 세웠지만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밀집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 기동순찰대의 단속망에 걸리는 건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이쪽은 인파가 많아서 금지된 거리거든요. 현수막 보이세요? 교통통제 안내 저 며칠 전부터 꾸준히 붙어 있던 건데 12시부터 이 길 3시까지. 선생님 여기 큰 도로까지는 좀 내려서 끌고 가주시겠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주문 안 받죠. 여기 이 동네 사람 장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 장사하려면 배달이 와야지. 그죠? 지역 관할 경찰 이외에 서울, 홍대, 이태원에 별도로 투입된 기동순찰대는 모두 300여 명. 경찰청이 올해 2월부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시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했던 적치무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동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헬로윈 기간에 어떤 위험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계도도 하고. 정부는 헬로윈데이처럼 주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공항 운행 정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같은 상황도 인파 사고 관리 유형으로 정리하고 유형별로 대응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정부에서는 방재안전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재난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이 재난안전 상황실 늑장 구성 등 부실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매년 200명씩, 올해까지 모두 800명 증원해 1,64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871명으로 불과 200명 정도 느는 데 그쳤습니다. 목표치의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톱니바퀴를 제대로 돌게 만들려고 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뽑은 거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기능으로 전파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재안전직이 기피 직종인 것도 문제입니다.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조기 퇴직률은 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에 달합니다. 또 87%가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가릴 것 없이 비상근무를 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 따라 방재안전직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담이 없도록 업무를 좀 효율화해주는 부분들, 사부처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지원이나 협조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 놓는다든지. 행정안전부는 방재안전직 채용은 각 지자체 책임이라면서도 재교육과 수당 지급 등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곳에서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충분한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25일 갑자기 대중 곁을 떠난 배우 김수미 씨의 발인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영화와 예능을 넘나들며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영원한 일용엄니 김수미. 유가족과 동료들의 배웅 속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도리를 두른 채 유쾌한 웃음을 짓는 배우 김수미. 고인이 출연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포스터에서 가져온 영정사진입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의 배웅 속에 김수미 씨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생전에 엄마처럼 자신들을 아꼈던 후배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고 운구를 도맡았습니다. 동료에서 며느리로 인연을 맺은 배우 서효림은 시어머니와의 이별이 믿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 내내 빈손은 북적였습니다.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고인과 모자 사이를 연기했던 박은수는 물론 여러 작품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엄니 하면서 오늘 약간 엄니가 또 한 번 돌아가셔갖고 허전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고 작년에 그 뮤지컬 같이 하자고 제안해주시고 방송도 같이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선후배들의 애도 물결은 온라인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부를 만큼 고인을 따랐던 이상민은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고
방송인 탁재훈도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수미는 스크린과 예능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최근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고혈당 쇼크로 갑자기 대중 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용인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간 김수미의 유작은 내년 1월 개봉할 예정인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주사형 비만 치료제 삭센다 처방이 지난해 말보다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받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삭센다 대면 처방 건수는 12,562건에서 14,729건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뇌출혈로 숨진 30대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망 당시 39살이던 A씨의 아들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은 지 한 달 만에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해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인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주거지 금고에 대마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딸만 있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 2심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A씨 딸이 정신질환 관련 증세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심리평가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경우 최소한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A씨 딸은 압수수색 절차 참여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시행 석 달째가 됐는데요. 전체 공인중개사의 33%가 동참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높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안양의 한 부동산입니다. 문 앞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믿고 할 수 있다고 경기도가 인증한 마크입니다. 이곳에선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합니다. 이전보다 절차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워졌지만 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탠다는 마음에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이런 행정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분석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특히 권리관계 등 계약 후 변동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임차인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불안감이 많이 줄었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000명 정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시행 석 달째를 맞아 동참률 33%를 기록했습니다. 계약만 잘 이루어낸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안전전세로 가는 길목으로 보는 거죠. 올 들어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500여 건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중개사무소 정보는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불리는 전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전어를 구하기 어려워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펄 뛰는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어항이 썰렁합니다. 3분의 2가 줄어가지고 너무 팔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올해 전어의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경매 시장에 풀리는 양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어획량은 3,3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전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이곳이 전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한 팩 남아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로 전어를 찾던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전어 가을에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비싸서 못 먹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지난 9월 해수 평균 온도는 27도로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무려 3.5도가 높았습니다. 주로 15도에서 21도에 서식하는 전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워진 바다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 건 꽃게도 마찬가지. 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가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어획량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반면 높은 수온에 잘 자라는 새우는 공급량이 늘었고 남해에선 열대성 어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이상 기후에 따라 우리 바다의 온도까지 달라지면서 어종이나 어획량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라남도의 농식품이 미국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표적인 한인마트 60여 곳에 5억 원어치가 들어갔는데요. 전라남도는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 판매 촉진에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강가에 가을꽃이 흐드러지게 핀 전남의 관문, 장성입니다. 장성군은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와 손잡고 음식 관광 1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의 도시를 추진하는 전남 장성에서 만들어진 냉동 김밥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아니, 입맛으로 보고 맛있으면 맛있는 거죠. 맛있어요. 정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 김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식 개발이 되면은 이제 전남이 우리 맛의 고장 전남을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의 냉동 김밥을 비롯해 전남을 대표하는 62개 농식품 5억 원어치가 미국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풀렸습니다. 판매는 사실상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갖춘 대표적 한인마트 점포 62곳이 맡았습니다. 한국 식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H마트가 82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시안들의 최고 가장 큰 이런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전남식품의 온라인몰도 선을 보였습니다. 쉽게 장바구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를 기념해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 시식회와 전남쌀 나눔 행사도 열렸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취급해주고 또 H마트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H마트에 모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 농수축산품 수출액은 모두 6억 3천만 달러. 전라남도는 한류 열풍을 타고 전남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수출 목표액을 10억 달러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오늘 광주에서 이어집니다. 대망의 우승에 1승을 남긴 기아가 끝내기를 외치는 반면 벼랑 끝 삼성은 지난 2013년에 그랬듯 또 한 번의 반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김선빈이 19승부 끝에 담장을 직격하는 2루타를 때리고 김태구는 벼락 같은 말루 홈런을 터뜨립니다. 마운드에서는 내일이 6회 투아웃까지 삼진 7개를 곁들이며 2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요리합니다. 투타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승리를 따낸 기아의 4차전 모습입니다. 이번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봐도 기아는 타석과 마운드에서 모두 삼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팀 평균 타율은 5푼 가까이 높고 평균 자책점은 삼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기아가 한국 시리즈를 5차전에서 끝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차전에 돌아가서 꼭 저희 선수들하고 기아 타이거스 팬분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삼성은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닥쳤습니다. 에이스 원태인이 어깨 관절을 다쳐 남은 시리즈에서 더는 마운드에 오를 수 없게 된 겁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무릎을 다친 구자욱에 이어 원태인까지 투타의 핵심이 모두 빠진 채로 남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3승 1패로 앞선 팀이 우승까지 차지한 경우는 17번 중 16차례. 확률로 치면 94%가 넘는데 재밌는 점은 그 단 한 번의 예외가 2013년 삼성이었다는 겁니다. 삼성은 두산에 1승 3패로 몰렸지만 5, 6, 7차전에서 내리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11년 전 기적처럼 시리즈를 뒤집은 우승 DNA가 올해 다시 깨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5차전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광주에서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 5차전은 기아는 양현종을, 삼성은 왼손 이승현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었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가 다소 거쳤는데요.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현재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으로도 오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연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의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비가 영남 지방까지 확대하겠고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60mm, 영남과 전남 해안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 청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한 주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비와 함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